민우야, 어머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요. 지금 당장. 저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어서 움직이셔야 해요.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면 큰일 나니까. 얼른 뛰어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눈에 안 띌 거예요. 서둘러요. 손 놓치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은 공기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동네 어귀,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을 내건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배어있는 그의 투박한 손은 못 고치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야무졌고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죠. 저는 북적이는 시장 한편, 구수한 밥 냄새와 맛깔난 양념 냄새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작은 반찬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새로 만든 장조림 맛 한번 보고 가세요. 아이고 김 여사. 오늘 겉절이 색깔 한번 곱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기쁨 속에서 제 삶은 채워져 갔습니다. 넉넉하다고 자랑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녁 식탁에는 늘 따끈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그리고 제 손맛이 담긴 서너 가지 반찬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집을 가득 채웠던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철물점에는 손님이 좀 많았어. 얼굴이 훤해 보이네. 흙먼지와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서는 남편에게 제가 물으면 남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당신 맛있는 반찬 해줄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지. 우리 민호 용돈도 줘야 하고. 우리 집의 기둥이자 세상 전부였던 아들 민호.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속이 깊고 정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가게에 들러 어머니,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며 팔을 걷어붙이던 아이, 남편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하고 살갑게 굴던 아이였죠. 그런 민호가 반듯하게 자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했을 때 남편과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돌리며 아들 자랑에 입이 마르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격이었는데 민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봄날의 개나리처럼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 유나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려요. 제 사람, 유나 씨입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는 민호 옆에서 유나는 두 손을 곱게 모으고 배시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김유나라고 합니다. 그 맑고 선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가 되어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로 들어온 유나는 타고난 싹싹함과 다정한 성품으로 금세 우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죠. 제게는 어머님 하며 친딸처럼 따랐고 남편에게는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제 반찬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돕기도 하고 남편 철물점에 들러 싹싹하게 손님 맞이를 하기도 했어요. 유나가 온 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2배로 커졌습니다. 유나야, 힘들지 않니? 가게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민호랑 좀 쉬어라. 제가 걱정스레 말하면 유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힘드신데요.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명절이면 유나는 저와 함께 부엌에서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진짜 모녀처럼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와 유나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TV를 보거나 미래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을 볼 때면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찻잔을 기울이며 흐뭇한 미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도 많지. 아들 잘 키웠고 저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정말 더 바랄 게 없구려. 남편의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행복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우리의 행복이 한순간의 바람에도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다는 것을요. 그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린 그날. 2015년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후텁지근한 바람만 들어오던 저녁이었죠. 여느 때처럼 남편과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퇴근한 유나가 부엌에서 저녁 식탁을 차리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민호 씨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요.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을 시간, 민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오늘은 회사에 일이 많다더니 꽤 늦네. 남편이 시계를 보며 무심코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야근이 잦았던 민호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연락 한 통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요. 민호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끊어진 통화 불능 신호음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야, 너 민호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니? 제 다급한 물음에 유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후에 잠깐 통화했어요. 곧 퇴근한다고 했는데.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누구 하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유나 그리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민호가 갈 만한 곳, 연락할 만한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하나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를 나섰다고 했고 친구들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어 병원 응급실에도 전화를 돌렸지만 민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퀭한 눈으로 경찰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자 경찰은 의례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시죠.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민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회사 앞 CCTV 영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고 금융 거래 내역이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도 실종 당일 저녁 이후로는 전무했습니다. 막막한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때로는 쏜살같이, 때로는 지독히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민호를 찾기 위해 우리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천, 수만 장 인쇄해 전국 방방곡곡,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붙였습니다. 내 아들 민호를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애타는 마음을 담아 전단지를 건네면 사람들은 무심하게 받거나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넷 실종자 가족 카페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쓴 사연을 올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송국 문을 두드려 제보자들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몇 번인가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모두 장난 전화이거나 흐릿한 기억에 의존한 헛된 정보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가 싶으면 이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남편과 유나였습니다. 하지만 애끓는 기다림 속에서 강철 같던 남편의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평생 놓지 않던 망치를 내려놓고 철물점 문을 닫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아 도대체 어디 있는 게냐? 애비가 뭘 잘못했기에. 남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남편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폐암 말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잡고 민호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습니다. 민호,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품에서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민호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만 있었더라면, 우리 아들만 곁에 있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눈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버린 텅 빈 집에는 이제 저와 유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만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도 유나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굳건했습니다. 묵묵히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리에 빠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죽을 떠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유나를 볼 때마다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30을 넘긴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것도 모자라 병든 시아버지 병수발에 이제는 넋나간 시어머니의 슬픔까지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 저는 더 이상 유나의 인생에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 내 갈 길을 가거라. 나 때문에 내 젊은 나를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지 않니? 너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어. 어서 떠나렴. 몇 번이고 유나를 제 곁에서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민호 씨도 없고 기댈 곳은 어머님뿐이에요. 어떻게 저더러 어머님을 혼자 두고 떠나라고 하세요. 저는 못 가요. 민호 씨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제가 끝까지 어머님 곁을 지킬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유나의 진심 어린 말과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애틋한 기다림으로 엮인 세상의 단둘뿐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제게 며느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딸처럼 제 어리광을 받아주었고, 때로는 친구처럼 제 말벗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민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10년이라는 믿기 힘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저와 유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냈습니다. 민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잿불처럼 거의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라도 기적처럼 민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주리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놓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세월의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달력만이 덧없이 넘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반찬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겠거니 혹은 단골 손님의 주문 전화려니 생각하며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행복 반찬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 엄마. 저 민호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치는 충격에 손이 파르르 떨려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 속 민호의 맑고 또렷했던 음성과는 어딘가 모르게 달랐습니다. 조금 더 허스키하고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엄마라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부름 앞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은 속절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민호야, 너가 정말 우리 민호란 말이니? 오, 하느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제 목소리는 눈물에 뒤섞여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흐느끼더니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믿기 어려운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렀고 최근에야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이름과 가족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다는 마치 삼류 드라마의 줄거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뼛속 깊이 사무쳤던 민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만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가게에 들렀던 유나가 제 심상치 않은 통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짙은 불안과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도 민호 씨랑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이야기도 너무 자기적이에요. 갑자기 10년 만에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유나는 저와 달리 놀랍도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에 속고 상처받았어요. 이번에도 혹시 나쁜 사람들의 장난이나 사기일 수도 있어요. 당장 만나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나의 말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아들을 찾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날리기도 했고 헛된 희망을 품고 먼 길을 달려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마다 유나는 저보다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보호해주곤 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만약에 정말 민호라면, 내가 의심 때문에 내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하는 끔찍한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 마침내 끝날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희망이 제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유나야.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라. 정말 우리 민호일지도 몰라.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하며 유나의 간절한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와 다음 날 오후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 혹시라도 너무 늙고 초췌해진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입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옷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가 처음 월급을 타서 엄마, 이거 입고 백화점 같이 가요. 하며 수줍게 내밀었던 고운 연보라색 빛깔의 한복 치마 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후로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 입자 품은 조금 헐렁했지만 마치 민호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분도 바르고 연하게 입술 연지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새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변했단다. 그래도 너는 엄마를 알아볼 수 있겠지? 그렇지? 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설렘과 불안감,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모든 채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숨을 헐떡이며 뛰쳐나온 유나가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공포와 다급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손목을 강하고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민호 씨 아니에요. 제가 밤새 알아봤는데 그 사람 상습적으로 실종자 가족들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목소리 변조해서 접근하고 기억상실 같은 거짓말로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놈이에요.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피해야 해요. 그놈들이 어머님 집까지 알아냈을 수도 있어요. 어서요. 유나의 절박하고 다급한 외침은 마치 얼음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애써 무시하려 했던 남자의 어색했던 목소리, 자기적이었던 이야기, 그리고 유나의 끊임없는 경고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치며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공포와 함께 하마터면 끔찍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아찔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유나는 제 손을 낚아채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이쪽이에요. 혹시 모르니 일단 몸부터 피해야 해요.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우리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겨우 번잡한 큰 길가로 빠져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황급히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아무 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몸을 기댄 후에야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10년의 기다림이 또다시 이렇게 잔인한 장난처럼 끝나버렸다는 참담한 허탈감, 그리고 하마터면 그 악랄한 사기꾼의 소나기에 놀아날 뻔했다는 끔찍한 충격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저를 부축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고 떨리는 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대추차를 쥐어주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밤새 자신이 어떻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차분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어머님 통화하시는 거 듣고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목소리 톤이랑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느니, 요양병원에 있었다느니 하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해서 밤새 인터넷 실종자 가족 커뮤니티, 게시판이랑 관련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유나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잠 한숨 자지 않고 그 남자의 행적을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몇 달 전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 뉴스 기사와 피해자들의 증언 글들을 찾아냈고 녹음된 목소리와 대조해 본 결과 동일범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기억상실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한 뒤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악질적인 상습 사기범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민호의 실종 전단지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우리 가족의 사연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터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인간의 악랄함에 대한 깊은 배신감, 그리고 제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입맛을 완전히 잃고 식음을 전폐한 채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를 향한 제 간절한 그리움과 희망이 오히려 저를 얼마나 눈멀고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유나가 아니었다면, 만약 유나가 그 순간 저를 막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평생 시장에서 억척같이 일해 모은 얼마 되지 않는 쌈짓돈마저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불 속에서 나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 내 딸아, 너가 내 목숨을 구한 거야.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유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악랄한 사기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가족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이놈들 수법이 너무 악랄해요. 다른 실종자 가족분들 생각하면 꼭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이랑 녹음 파일 있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유나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이나 불안 대신 분노와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두렵고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굳은 결심과 정의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과 밤새 찾아낸 관련 기사 스크랩, 피해자 증언 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사기 미수 사건으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제시한 증거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특히 그 사기꾼이 상습범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위협이 우리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발신번호 제한 표시로 유나의 핸드폰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지? 경찰에 꼰지른 거 좋은 말 할 때 당장 신고 취하해라. 괜히 우리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네 시어미랑 너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섬뜩하고 노골적인 협박 전화는 유나를 극심한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유나가 반찬 가게 마감을 돕고 늦게 퇴근하는 길에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뒤를 밟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나는 온 힘을 다해 사람이 많은 큰 길가로 뛰쳐나가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그놈들 짓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취하하자고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유나를 달랬습니다. 유나야,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저놈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냥 여기서 멈추자. 하지만 유나는 눈물을 닦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럴수록 더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면 저놈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저놈들 꼭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민호 씨도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유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유나는 사기꾼 일당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하는 척하며 그들을 약속 장소로 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약속 당일, 약속 장소 주변에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은 유나의 신호에 맞춰 사기꾼 일당이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사기꾼 일당 전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사기꾼들의 모습을 보며 유나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유나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기꾼 사건이 일단락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건을 겪고 난 후 민호를 찾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악랄한 사기꾼들처럼 누군가가 또다시 민호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짜 민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유나는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민호의 흔적을 찾아 전국 각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민호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불확실한 정보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부산의 어느 부둣가에서 민호와 닮은 뱃사람을 봤다는 소리에 밤기차를 타고 내려가 며칠 밤낮을 부둣가를 샅샅이 뒤지며 수소문하기도 했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한 사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무건 수행 중인 젊은 스님이 민호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에 가파른 산길을 몇 시간이나 올라갔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 강사를 하는 청년이 민호의 젊은 시절 모습과 판박이라는 제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지만 역시나 허탕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번엔 아니었지만 분명 어딘가에 민호 씨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알면 민호 씨도 우리를 찾아올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긴 여행길 차 안에서 혹은 값싼 여인숙 방에 마주 앉아 유나는 지친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고되고 외로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동반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나 관련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20년 넘게 찾아 헤매는 노부부, 갑자기 사라진 남동생을 찾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젊은 여성, 치매 걸린 노모를 애타게 찾는 중년의 아들, 그들은 서로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때로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끈끈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도 얼마나 속이 타실까? 내 자식도 벌써 7년째인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서로 하소연이라도 하니 숨통이 좀 트이네요. 힘내세요. 어머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는 걸. 그러니 꼭 돌아올 겁니다.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실종 아동 찾기 거리 캠페인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서로의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며 연대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잠시나마 우리의 아픔을 잊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서 작은 보람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보듬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의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민호를 찾는 일은 여전히 제 삶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내야 할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외딴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청년이 민호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그 청년이 몇 년 전 큰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은 상태이며 말수도 적고 외지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유나는 또다시 세차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기억상실 시골 마을 민호와 닮은 외모,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복잡한 심경으로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시골 마을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청년의 집 마당에서 우리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투박하지만 다부진 어깨, 흙 묻은 작업복, 그 뒷모습이 민호와 너무나도 흡사해서 저와 유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청년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깊은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체격이 놀랍도록 닮았지만 얼굴의 이목구비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청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상철이라고 했고 5년 전 이곳 마을 어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지금의 양부모님이 발견하여 거두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는 양부모님과 함께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의 텅 빈 듯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내 아들 민호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린 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곳에서 우리는 청년을 아들처럼 돌봐주고 계신 마음씨 좋은 노부부와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처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짧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낯선 시골 마을에서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삶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인한 것인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마치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예고 없이
그리고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민호를 봤다는 다급한 제보 전화를 받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국도를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진짜 민호이기를 간절한 희망에 부풀어 앞만 보고 엑셀을 밟던 바로 그 순간 빙판길에 미끄러진 제 차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 위였습니다. 온몸은 끔찍한 통증과 함께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의사는 제게 다리 복합골절과 늑골 다발성 골절 그리고 뇌진탕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참을 수 없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민호를 찾는 것도, 망가진 내 몸뚱이도, 내 남은 인생도 차라리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어둡고 파괴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밤낮 없이 지켜준 것은 역시나 유나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유나는 자신의 일도 자신의 삶도 모두 제쳐두고 오롯이 제 병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제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정성껏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입맛 없는 저를 위해 손수 죽을 끓여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고 잠 못 드는 밤이면 제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기운 내셔야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해요. 민호 씨 찾으려면 얼른 기운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죠.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유나의 밝고 씩씩한 목소리에도 저는 좀처럼 가라앉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감은 점점 더 깊어졌고 급기야 저는 식사를 거부하고 치료조차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또다시 죽그릇을 밀어내자 늘 밝기만 하던 유나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민호 씨는 소식도 없고 이제 어머님까지 이렇게 아프시니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민호 씨가 기적처럼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고 있으면 민호 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봐서라도 기운 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유나의 절절한 눈물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호소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제게 남은 유일한 피부치이자 그 어떤 친딸보다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제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민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민호보다 더 제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유나야. 너 말이 맞다.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내 딸. 그날 이후 저는 유나의 지극한 간호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고 마침내 몇 달간의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제게 육체적인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유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거동이 불편했기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유나는 생계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작은 회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인근의 작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시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고 위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유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보육원 봉사활동을 가 있던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척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혹시 바로 여기 보육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제가 민호 씨를 본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정말 확실해요.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번 사기꾼 사건의 끔찍했던 기억과 수없이 반복되었던 실망과 좌절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섣불리 희망을 품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또 유나가 헛것을 본 걸 거야. 아니면 민호랑 닮은 다른 사람이겠지. 저는 애써 요동치는 마음을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진정하고 다시 한번 잘 봐봐. 너가 너무 민호를 그리워해서 잘못 본 건 아니고 정말 확실한 거니? 제 목소리에는 깊은 의심과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뒷모습이랑 옆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 눈빛,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웃는 저 모습이 옛날 민호 씨랑 정말 똑같아요. 제발 빨리 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틀림없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확신과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유나가 알려준 보육원으로 가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진짜 민호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육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보육원 안쪽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놀이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춘 남자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발걸음이 얼어붙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넓은 어깨,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저 자연스러운 몸짓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예감을 느꼈는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피부치, 틀림없는 내 아들 민호였습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의 흔적은 아들의 얼굴 위에 무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넙대대한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렵한 턱선이 드러나 있었고 뽀얗던 피부는 오랜 야외 활동으로 건강하게 그을려 까무잡잡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리게 한 것은
환하게 웃을 때마다 선명하게 잡히던 그의 눈가에 내려앉은 희미한 주름이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 아이가 홀로 견뎌냈을지도 모를 고독과 시련의 시간이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깊고 따뜻하며 장난기 어리면서도 속정 깊었던 그 눈빛. 오뚝한 콧날과 한번 마음먹은 것은 해내고야 많은 의지를 보여주던 그 다부진 인매 또한 제가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지새우며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26 청년 민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존재를 인식한 순간 민호의 눈빛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 안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을 향한 경계심 어린 당혹감과 동시에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한 아련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알 수 없는 깊고 투명한 슬픔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억은 그래요. 그의 기억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봉인되어 있을지라도 어미를 알아보는, 제사를 찢어 세상에 내놓은 자식을 알아보는 핏줄의 본능적인 이끌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민호의 그 맑고 깨끗한 눈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힘없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얼어붙어 하염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려보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무언가가 말을 삼켜버린 듯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그 숨막히게 그리웠던 얼굴을 눈에 새기고 또 새길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온 힘을 다해 간신히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 쇳소리처럼 거칠고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영혼은 이미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그의 발걸음이 저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호는 저를 와락, 그의 넓고 단단한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른 듯 했지만 여전히 든든하고 넓은 그의 등. 햇볕과 흙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그의 채취.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잔인한 꿈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호의 등을 잇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심장 박동과 가쁜 숨결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억눌리고 골마터졌던 가슴속의 모든 서름과 그리움, 민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세상을 향한 원망,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와 격렬한 통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들 민호야.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아. 제 옆에 서 있던 유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민호의 팔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민호 씨 맞죠?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응축된 듯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과 보육원 선생님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10년의 간극을 눈물로 메우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감정이 조금 진정된 후 우리는 보육원의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원장 수녀님께 민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민호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초여름 비가 내리던 날 이곳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야산 중턱에서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새벽 등산을 하던 등산객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심각한 후유증으로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기억상실증.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 기막힌 일이 바로 제 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가 없어 확인조차 불가능했고 결국 민호는 신원불명의 무연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수녀님들이 그를 거두어 보살펴 주시기로 결정했고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새로 받아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녀님들과 주변 사람들은 민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극심한 혼란과 절망감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남다른 재능과 정성을 보이며 묵묵히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모두 잃었지만 그의 본성 깊이 새겨져 있던 따뜻하고 성실한 성품, 그리고 약한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수녀님은 요한 형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형, 자상한 선생님이 되어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바로 이곳 보육원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수많은 아이들과 봉사자들 속에서 우연히 민호를 발견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주님의 은총이자 하느님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주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수녀님과 보육원 아이들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고한 후 우리는 민호와 함께 꿈에서도 그리던 그러나 민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듯 낯선 풍경들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빈자리, 세월의 때가 묻은 가구들, 그리고 훌쩍 늙어버린 제 모습과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된 유나. 민호는 마치 처음 와보는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방이었던 곳을 둘러보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앨범 속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지만 저와 유나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민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며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변화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아들의 손때 묻은 익숙한 물건들, 제가 매일 아침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 유나가 밤마다 들려주는 애틋했던 과거의 연애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민호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 문이 열리기라도 하듯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둘씩 힘겹게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 사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식 때 맞죠?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활짝 웃고 있네요.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를 그제야 인식한 듯
민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제가 무심코 끓여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맛 알아요.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유나가 좋아했던 옛 노래를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날에는 민호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이내 유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이 노래 혹시 너가 좋아했던 그 노래 아니야? 제목이 뭐였지? 우리가 연애할 때 차 안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이 단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떠오른 기억의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스러워하기도 했고, 여전히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억의 심연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민호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우리가 곁에 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민호의 트라우마 치유와 기억 회복을 돕는 과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출구 없는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부신 희망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점차 과거의 기억들을 회복해가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민호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위협을 안겨주었던 그 파렴치하고 잔인했던 사기꾼 일당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민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우리 가족이 온전히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유나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확보했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특히 사기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통화 녹취록과 협박 메시지들,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그들의 상습적인 범죄 행각과 여죄들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남김없이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더욱 확실한 쐐기를 받기 위해 바로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민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거의 회복한 민호는 재판 기일이 잡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나가야죠, 엄마. 저 때문에 엄마랑 유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놈들 반드시 제 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민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증인석에 당당히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떨렸지만 또렷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일당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사칭하여 어머니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협박으로 인해 유나가 어떤 위협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상세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방청석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사기꾼들은 민호의 증언을 들으며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악어의 눈물로 거짓 반성을 하거나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변호인은 민호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물증들과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민호의 증언 앞에서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과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강하게 질타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인간의 기본적인 연민과 신뢰를 악용하여 이미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고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불량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임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범에게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무거운 징역형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유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숨죽여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오른 것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교도관들에게 끌려 법정을 나서는 사기꾼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오랫동안 제 가슴속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시커먼 분노와 원망의 덩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참담했던 고통의 시간에 대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하고 완벽한 사이다 같은 복수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진실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되찾은 평온 속에서 법정의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공백은 민호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민호는 다시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그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을 눈여겨본 다른 IT 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나 역시 민호가 곁으로 돌아오자 과거의 밝고 씩씩했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더욱 애틋해졌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 그리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만을 초대하여 작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와 늠름한 턱시도를 입은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유나가 민호를 꼭 닮은 예쁜 딸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응애응애.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는 지난 10년간 슬픔과 눈물로 얼룩졌던 우리 집의 새로운 생명력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포대기에 쌓인 작고 소중한 손주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도 유나도 저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 시작이에요. 그렇죠? 유나가 제 옆에 다가와 아기의 오동통한 볼에 뽀뽀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 전했습니다. 유나야, 내 며느라가, 아니, 내 딸아, 너가 없었으면, 정말이지 너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거다. 민호를 기다리는 그 캄캄하고 지옥 같았던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어서 정말 고맙고
아직도 고맙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내 진짜 딸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과 믿음으로 엮인 우리의 유대감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예전에 소박하지만 단단했던 행복을 하루하루 정성껏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통해 얻은 귀한 교훈과 희망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힘겨워하는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와 관련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절절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저희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의 불씨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와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저희 가족에게 끔찍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면서 우리 가족은 역설적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해졌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과 아픔의 강을 건너 마침내 우리 손으로 일구어낸 이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